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스 통계팀의 김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짧게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럼 위험도 기반은 언제 쓸 수 있는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기존의 모니터링 방법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두 번째로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의 필요성입니다. 위험도 기반의 모니터링이라는 게 왜 갑자기 대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갑자기 태어난 개념이 아니라 198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는 2011년도에 EMA와 FDA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간되면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2013년도에 EMA와 FDA, IBM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서 개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ICH E6 다 아시다시피 GCP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서 IBM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하게 되었고 국내 식약처에서도 2016년 12월에 번역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FDA 가이드라인과 MFDS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스폰서가 모니터링의 종류 및 범위, 주기, 근거 문서 확인 등의 업무를 위험도 평가 기반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규정상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ICH E6의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ICH E6의 5절에 퀄리티 매니지먼트 부분을 보시면 퀄리티 매니지먼트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다음에 7단계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임상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크리티컬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의,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누가 언제 모여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7단계가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선 단계 1단계에서 6단계부터 한 절차에 대해서 CSR,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는 내용까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도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은 개념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도 기반이 규정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정말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간 정책 운영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정책은 기존의 MDD가 MDR로 변경이 되면서 타사 제품과 동등성 평가로만 임상시험 제외를 받을 수 있었던 종전에 비해서 이제는 해당 제품들의 임상시험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임상시험의 수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규제기관에서.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들을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기간에 최적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규제 적절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이 정책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추진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통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는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이나 수시 점검만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품목 점검이라는 게 있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의약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였는데요. 품목 허가 시에 개별 임상시험별로 해당 임상시험을 식약처에서 실태조사를 나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상세히 알아보면
품목 점검의 점검 대상은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의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임상시험 실시 품목이며 필요 시에는 CRO 및 의뢰자도 포함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의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임상시험이라 하는 것은 임상시험 품목을 허가 신청한 모든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의 주체는 의료기기 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심사부의 품목 담당자 그리고 통계 담당자까지 해서 2명 이상의 인원이 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실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는가를 의약품의 작년 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의약품에서는 좀 5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자료 처리 및 통계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모니터링 단계, 세 번째 안전성 정보 단계, 품질 보증 및 관리 단계, 마지막으로 표준 작업자 지침 단계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각에 따라서 이제 주요 지적 및 권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 페이지에 있는 자료 처리 및 통계 부분과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지적했는지를 살펴보면 자료 처리 및 통계 부분에서는 품질 관리가 미흡하여 자료 처리 단계에서 DB 언락과 리락을 여러 번 실시했다. 그리고 외부 자료의 리컨실레이션을 수행하지 않고 DB 락을 진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 누락 등 근거 문서와 증례 기록서의 기록이 불일치함에도 모니터링 시 확인하지 못했다. 라는 내용의 이제 주요 지적과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 모니터링 시 네, 죄송합니다. 보시면 모니터링에서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가 불일치한 부분이 의뢰자의 모니터링 적절성의 문제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의뢰자가 RBM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도 다 의뢰자의 책임으로 식약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에서 주도적으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품목 실태 규정에서 RBM을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서도 품목 실사가 진행된다는 점으로 RBM이 당연히 필요한 순간이 왔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ICH 익식스 퀄리티 매니지먼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예제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7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RBM을 위한 주요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크리티컬한 데이터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주요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항목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1차 유효성 평가 항목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된 이상 사례 발현율 등이 될 것이고요. 프로세스 측면에서 크리티컬한 부분은 안전성 및 품질 확인이 가능한 항목, 품질을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A 수집 및 보고 방법, 수사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잘 보고를 했는가 등의 프로세스와 의료기기 보관 및 저장 방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등이 크리티컬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임상시험에 미치는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리스크 레벨을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리스크 레벨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임상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중대성과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인가의 발생 빈도 그리고 디텍션이 쉬운가에 대한 발생 가능성 세 가지를 조합하여서 리스크 레벨을 정하게 되고 리스크 레벨에 따라서 또 트레시홀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트레시홀드별로 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까지 조치 플랜까지 다 마련하는 게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자료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까지 정리된 문서가 이제 보이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패키징이라는 렉트라는 문서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모니터링을 안 했던 게 아닌데 기존 모니터링 방법과 유형 기반 모니터링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다음에 5가지의 큽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을 하러 기관 방문하는 빈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 CRA 분이 기관에 방문해서 근거 자료와 EMR을 비교하는 모니터링 방법을 정해진 주기마다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 리스크가 발생한 기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리스크, 하이 리스크가 발생한 기간에만 방문하기 때문에 정해진 주기적인 방문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방문하는 방식으로 방문 빈도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SDB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모니터 요원이 하는 소스 다큐먼트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이 기존에는 100% 시험 대상자를 다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일반적으로 10에서 20%의 대상자에 대해서만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나머지는 리스크 베이스드로 위험 요소들만 모니터링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방식도 당연히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은 CRA 의존적인 모니터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관에 방문하는 모니터링 방문도 하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 관리 모니터링, 원거리 모니터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의 목표 또한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모니터링 목표는 기존에는 증례 기록서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질을 확인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는 연구 결과 중심적으로 해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데이터에 대한 질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경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목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니터링 주체 또한 CRA에서 CRA뿐만 아니라 센트럴라이즈드 CRA, 통계학자, 다양한 메디컬 라이터, 디렉터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분업화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고, 다양한 RBM 관련해서 다양한 논문들이 발간되고 있는데요. 좀 한 문헌에서 보시면 기존의 모니터링과 변경되는 RBM 기반의 모니터링은 적용하면 다음처럼 변경이 된다. 기존에 100% SDB를 하는 전통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있었다면, 그때는 CRA가 40% 정도를 GCP 관련된 내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60%의 노력을 SDB 하는데 다 쏟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RBM을 하게 되면 GCP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모니터링을 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되 SDB의 양을 대폭 줄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리즈너블한 데이터들만 리뷰하는 SDR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다 추가로 그 센트럴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CRA 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다른 모니터링 방법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기존의 모니터링은 SDB를 100% 환자에 대해서 했었는데 RBM을 하게 되면 도대체 몇 명의 환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논문이 나왔는데요. 사이즈의 연구에서는 100% SDB가 레코멘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명에서 100명 수준일 경우에는 10에서 20%, 그래서 10에서 20% 환자들에 대해서 SDB를 하는데, 이때 스크리닝 방문과 베이스라인 방문은 모두에 100% SDB를 하고, 그 다음에 A와 SA 기준, 그 다음에 TBD로 해서 스터디 바이 스터디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라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RBM을 적용하기에도 지금 충분히 준비가 된 시장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RBM을 도입했을 때 기존 모니터링 대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걸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폰서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비용이 절감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니터 요원이 하던 일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으로서 발생되던 비용이 많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것이고, 전반적인 데이터의 경향을 확인해서 데이터의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임상시험 기간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뷰하고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임상시험 결과의 예측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 측면에서는 규제기관에서 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음처럼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예측력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 이 수치가 그냥 ALT, 실험실 검사 결과의 ALT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서브젝트 파란 색깔 환자를 먼저 보실게요. 방문별로 처음엔
이었다가 BG2에서도 30, 그리고 BG3부터 35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 검사는 아시다시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는 데이터죠. 근데 이 환자는 항상 정수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조작된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CRA가 기관에 전화하여 혹은 방문하여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황색 환자분을 보시면 항상 똑같은 모든 방문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 또한 노멀 레인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데이터 리뷰할 때 문제가 걸리지 않지만 방문마다 항상 동일한 값을 받는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깔 환자를 보시면 비짓 1, 2, 3, 4까지 점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비짓 5 시점에 갑자기 튄 값이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환자는 ALT 인크리즈로 A가 잡혔을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트럴 모니터링 하는 사람은 이런 환자가 실제로 A가 수집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A가 수집이 되지 않았다면 기관에 A 보고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이 해당 값이 입력 오류로 잘못된 것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통은 기관에 진행을 했다면 이제 센트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관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례로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대상자별로 주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대 그래프 하나하나가 한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그래프는 베이스라인 대비 어떤 변화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모든 대상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량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혈등성 임상시험을 디자인했다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안심하고 임상시험을 쭉 진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혈등성 임상시험을 디자인을 했는데 아래처럼 일부 대상자는 20에 가까운 평균치를 보이고 일부 대상자는 10대에 가까운 변화량을 보인다면 이는 비혈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빨리 파악하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월성 임상시험을 했을 때 위와 같은 그림이 나온다면 당연히 우월성에 대한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사유를 파악해서 나머지 임상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엔 아까는 이제 앞서서는 대상자별로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해봤다면 이제는 기관별로도 좀 팔로우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기관 임상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유효성에 대한 어떤 개선율의 퍼센테이지가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온다고 한다면, 좋게 나온 기관은 왜 우리가 예상한 점선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는지, 혹시 연구자가 이 효과를 과추정하고 있진 않은지를 파악해 봐야 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점선치보다 매우 낮게 나온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우리의 기기의 유효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안전성 측면으로 보신다고 해도 이상사례 발현율이 기관별로 봤을 때, 기관별로 너무 차이가 났을 때 B병원은 너무 과보고되고 있진 않은지, 중복가 입력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팔로우업이 필요하고,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기관 방문하여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효성 또는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사례인데요.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이 점선이 대상자별로 어떤 유효성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보시면 지금 아래로 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약효가 이 정도로 점점 떨어지는 추이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기기 효과가 있을 경우에 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결과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실제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럴까 하고 RBM을 통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빨간색은 A기관이고 파란색은 B기관이에요. 기관별로 뭔가 차이가 있어서 분포를 다르게 가짐으로써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보여지는 거죠. 이때는 만약 이런 내용을 탐색 임상시험에서 발견했다면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증시험에서는 기관에 따른 분석을 계획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고, 확증시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기관별로 효과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여 나머지 임상시험에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의 주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로먼트 현황을 주로 관찰을 하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좀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B병원 같은 경우는 6명의 스크리닝을 해서 6명의 스크린 탈락을 맞았습니다. 이런 병원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한 인지가 연구자들에게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빠르게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주기의 모니터링보다 좀 더 빨리 나가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 병원처럼 중도 탈락률이 높은 병원에서는 기관 특성상 팔로업이 안 되는 건지 환자가 어쩔 수 없이 팔로업 로스가 된 것인지 좀 이유를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로먼트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자 등록 기간을 단축해서 전반적인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환자 등록의 전반적인 임상시험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RBM을 통해서 해당 내용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례인데요. 저희가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도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 많이 관리가 필요한데, 저희가 스텐트 같은 임상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혈전증이 예상되는 임상 사례로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A가 잘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빨리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TX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임상시험을 할 텐데, 보통 DTX 임상시험은 대조군이 표준치료군이고 시험군이 표준치료 플러스 DTX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표준치료에서 발생했던 이상 사례만큼이 우리한테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의료기기 이상 반응으로 시험군에만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발생이 됐죠. 의료기기 DTX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상 사례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인지 아니면 진짜 의료기기가 DTX가 어떤 안 좋은 이상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 진행에서 DTX 임상시험에서 수능도 관리는 정말 임상시험의 성패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능도 그래서 탐색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효과가 어느 수능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확증시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탐색 시험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71% 이상은 되어야 개선율이 50%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셨을 때는 확증 임상시험에 들어갔었을 때 환자들의 수능도가 50% 이상이 되는지를 계속 팔로업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별로 이렇게 항상 수능도에 대한 팔로업을 해보셔서 지금 0부터 54 밑에 있는 대상자에는 수능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 이유를 빨리 파악하시고 조치를 취해서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70% 이상의 수능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앞서서 1번부터 6번, 7번까지의 사례들을 통해서 리스크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원은 그때그때 모니터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 어두운 색깔의 마른 먹고를 보시면, 다이아몬드 모양을 보시면 지금 SI부터 COV까지 총 8번, 9번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계획되어 있던 옛날의 모니터링 방식에 비하면 앞서 1번에서 7번까지의 예제의 리스크가 발생한 기관에만 그때그때 방문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모니터링 뷰짓이 저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로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방문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제 온사이트 모니터링 횟수가 감소하고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기대 효과를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 개념을 설명드리면 임상시험을 진행하다가 데이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임상시험이 뭔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라면서 그때부터 이제 RBM을 계획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RBM은 아까 규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시험 계획 단계에서
우리 임상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임상시험 계획 단계부터 모두가 계획되어야 되고 그 계획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에 계획 대비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까지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RBM은 임상시험 계획 초기부터 계획되어야 하며 계획된다면 임상시험의 품질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임상시험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임상시험 결과의 예측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